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초반이 된 남성입니다. 요즘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인류애가 사라진다. 믿을 사람 한 명 없다.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멀어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찾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이 없이 살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런 아픔과 어두움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렇게 자란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저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기억은 컴컴한 방 안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 어머니의 땀을 연신 닦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에 신음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술 사이에 천을 대어 놓으셨죠. 병이라는 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 코 밑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싶으면 휴지 한 장을 뜯어와 어머니 코앞에 두었죠. 휴지가 흔들린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배운 것 없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는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것마저 사치였던 거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작은 문방구에 가서 이런저런 간식을 샀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친구들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안 먹어? 응. 왜? 배가 안 고파? 나 돈 없어.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픈데. 약 먹으면 되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의 어깨를 슬며시 흔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들은 배가 많이 안 고파도 뭘 먹는데 나 돈 없어. 간식 먹게 돈 줘. 어머니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된대. 약 먹어. 이 말이 끝났을 때 뒤에서 문이 힘겹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였죠. 아빠. 아버지는 제 손을 거칠게 끌고 단칸방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제 앞에서 돌아선 채 한참을 씩씩거리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 도대체 왜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애들이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래. 아프면 약을 먹으라는데 아빠는 그런 것도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우셨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약값은 상상 이상이었고 아버지는 잠자는 시간마저 줄이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고 가끔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라면 아버지는 늘 잠만 주무셨습니다. 저와의 대화는 잘 있었니? 씻거라. 잘 자라. 이게 끝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런 아버지와 대화 한번 못 해본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수고했다. 한마디만 남긴 채 곧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마음은 청소년기에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저는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 키는 크지만 몸은 말랐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끝까지 참지 못한 저는 결국 주동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싸움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싸움질이야. 부모님 모셔와.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 날, 그 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저는 보호자 없이 학교로 왔습니다. 부모님을 뒤로하고 의기양양에 있는 친구에 비해 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차피 오시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말씀조차 못 드렸던 저는 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한 그날부터 모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사가 모두 까발려졌고 그 사실은 저를 만만한 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제가 먼저 공격하는 거였어요. 15살이 되었을 때 제 왕따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그 아이를 때려 눕혔죠. 학교가 크게 뒤집힐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셨지만 금방 학교에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오신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듣자마자 다른 아이들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제 머리를 누르며 저에게도 사과를 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15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욕을 먹어가며 일할 곳을 찾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였습니다. 왜 나를 낳아서 둘이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세상과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속상한데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큰 상실감에 빠져서 모든 일을 손에서 놓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절 찾는 사람도 딱히 없었으니 제 일탈은 점점 선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붙잡아주는 어른이 없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참 어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물건을 옮기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너 술 마셨니? 라고 물으시며 제 안부를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따뜻한 위로도 온정이 담긴 보살핌도 받아본 적 없던 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괜한 섭섭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본 따뜻한 위로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망마저 물거품이 되자 제 안에 있는 외로움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가게 문을 부수고 그 주변 상가 밖에 정리된 물건들을 모두 던지고 밟아 부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변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던 어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어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봐줬어. 그런데 얘네도 모르고 시장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현장을 본 아버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어른들은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달아빠진 손수건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적에 만들어주신 손수건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두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90도로 몸을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이제라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시장 어른들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제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기만 했죠. 아버지는 곧장 작업복을 꺼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저녁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잠깐. 아줌마가 반찬 좀 해왔어. 우리 아들보다 조금 어린데 몸이 너무 말랐더라. 이거 줄 테니까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어. 그거 가져다 주러 와야 된다. 나 그거 말고 반찬통 없어. 그 후로 아주머니와 가까워졌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것,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건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콧노래가 나자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셨고 집안에서도 짧은 대화를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다시 한번 공부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게
바로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재훈이 형은 25살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형은 바쁜 와중에도 제 시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 중학교 검정고시에 통과하고 몇 년 뒤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미룬 채 알바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이 정도면 대학 입학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고요. 아버지는 골반과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일상에 복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하루에 알바를 몇 개씩 하고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 공부를 했던 저는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꿈꿔왔던 목표가 한순간에 바스러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엉엉 울며 책을 빨간 줄로 감싸서 묶고 겨우 일어나 밖으로 옮기려고 할 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재훈이 형이었어요. 걱정돼서 와봤더니 짐은 왜 싸고 있어? 왜 세상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냐? 형은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저는 대학의 합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 커주다니.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 고생했다. 22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형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한 선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선배이기는 하지만 제가 입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동갑이었죠. 선배는 적극적으로 대시했지만 그 마음에 응답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제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막막한 감정이 들 때면 선임이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선임은 제대하는 날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좋은 선임 만나서 꿀빤 줄 알아? 넌 진짜 인복이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애정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낸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기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후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후임이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에 늦게 들어온 태우라는 후임은 서글서글한 인상과 똑 부러지는 말투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태우를 곁에서 지켜볼 뿐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니어도 챙겨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시선을 태우와 함께 입대한 동혁이라는 친구에게 돌렸습니다. 동혁이는 잘 웃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단답형으로 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말도 잘하지 않았죠. 조금 짓궂은 선임과 동기들은 동혁이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동혁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태우였습니다. 둘이 근무를 서면서 친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동혁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혁이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어요. 태우를 불러 몰래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혁이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공사장 얘기를 듣자마자 털이 쭈뼛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기억났거든요. 저는 동혁이와 같은 근무를 서게 되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어. 하루에 알바를 3개나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수능 공부를 했지.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버지랑 나랑 둘이 벌어도 살기가 팍팍했는데 동혁이는 약간 놀란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집이 정말 가난했어. 눈물 날 정도로.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프셔서 결국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일하다가 사고로 많이 다치셨는데 수술 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셔. 동혁이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별일 없어? 동혁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생겼을 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를 미워하셨습니다. 막내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지금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
아버지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딱 2년만이라도 돌봐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동안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혁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날 밤 한 가지 다짐을 했죠. 멀게만 보였던 제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혁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 옆에 있던 간부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부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간부에게 부탁한 건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모은 월급 전부였습니다. 복학하면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모은 돈인데 그걸 동혁이에게 주고 왔어요.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학하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저는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만났던 동갑내기 선배였죠. 평범한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와 선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된 수진이는 틈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진이의 집안이 너무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 뵙자.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수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수진이의 오빠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수진 남자친구 이준혁입니다.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깍듯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수진 오빠 박태우입니다. 수진 오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리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태우. 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저와 수진의 오빠는 뒤로 넘어갈 듯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태우, 병장님. 제 여자친구 수진이의 오빠는 군대에서 만났던 제 후임 박태우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요. 병장님이면 우리 쪽에서 환영이죠. 수진이의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진이의 오빠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만났다던 선임 있잖아요. 제대할 때 어려운 친구 도와줬다던 그 선임. 그래, 후임 사정이 어렵다는 것 듣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월급 다 주고 제대한 사람? 그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부탁했다던 간부가 말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혁이가 추궁한 끝에 제가 월급을 주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수진이의 아버지는 점잖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우리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그때 태우가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환영이지. 우리 수진이가 자네 같은 사람이랑 만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구먼.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이런 말은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현재 저는 수진이와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수진이의 부모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예전보다 많이 활기를 찾게 되셨어요. 결국 제 아버지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신 거죠.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 함께 살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힘이었고 당신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